오늘 저는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며 무너진 내 가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넸더군요. 하지만 저 오만한 인간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치매에 걸려 넋이 나간 줄 알았던 이 노인네가 주차장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말이죠. 현수야, 미자야, 너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 내가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할 때마다 너희가 나누던 그 추악한 대화들을 내 귀는 전부 기억하고 있단다. 기분 나쁜 새소리를 내며 창고방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좁은 방이 내가 평생을 일궈온 이 집에서 허락된 유일한 내 공간입니다. 며느리 미자는 구멍난 양말을 신은 내 발을 보며 역겹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이간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노인네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거실로 기어나오시면 어떡해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내 보물이었던 녹그릇이 마당 시멘트 바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릇은 처참하게 찌그러져 나동그라졌고 그 안에 담겼던 차가운 밥덩어리들은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심장박동이 귀밑까지 울릴 정도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억지로 초점을 흐린 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손으로 집어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방심할 테니까요. 아이고,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때였습니다. 파출부 은숙 씨가 달려와 내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앞치마로 내 더러워진 손을 닦아주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밥그릇을 던지세요? 제가 챙길 테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매몰찬 손찌검이었습니다. 찰싹! 은숙 씨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테니. 나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때 묻은 항아리를 응시했습니다. 저들은 저게 그냥 쓰레기인 줄 알겠지만 그 밑에는 3천억 원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 문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전부를 이 착한 여인에게 넘기기로 결심한 순간 아들 내외가 준비한 소름 끼치는 계획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 드시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뱉지 말고 꿀꺽 삼키세요. 며느리 미자가 내민 알약 두 알에서 비릿한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좋다는 영양제라며 강제로 입에 밀어 넣었지만 나는 그것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진정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약을 삼키는 신용을 한 뒤 며느리가 방을 나가자마자 혓바닥 밑에 감춰둔 약을 뱉어냈습니다. 미자야, 네가 준 이 약이 내 정신을 갉아먹을 거라 생각했니? 아니, 덕분에 내 정신은 서늘할 정도로 맑아지는구나.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아들 현수와 며느리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고방 차가운 벽면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정말 그 항아리 밑에 땅 문서가 있다는 게 확실해? 확실해요. 내가 봤다니까. 지난번에 파출부 그 여편네랑 항아리 앞에서 쑥덕거리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 그 노인네 치매인 척하면서 거기다 숨겨둔 거야.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해 그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제 엄마의 전 재산을 어떻게 훔칠지만 고민하고 있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귓가를 때리는 심장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요양원 보내는 건 계획대로 하는 거지? 거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곳이라며. 걱정 마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그 신도시 땅은 우리 거예요. 당신 사업비 다 갚고도 남는다고. 죽어서나 나오는 곳.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바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대화를 엿듣던 파출부 은숙 씨가 놀라 컵을 놓친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거실로 발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숙 씨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은숙 씨가 무릎을 꿇고 내뱉은 첫마디는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집구석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을 줄은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달려나간 내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출부 은숙 씨가 며느리 발치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며느리 미자는 깨진 컵 조각을 은숙 씨의 얼굴 근처로 들이대며 악귀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방금 다 들었지? 우리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는 거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뻥끗해봐. 너랑 네 아들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줄 알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은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기 항아리 밑에 있는 거, 그거 사장님이 찾으시는 땅 문서 아니에요. 그거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들 수술비 하라고 주신 가짜 종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조차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은숙 씨가 내 재산을 탐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매를 자처하는 걸까요? 아들 현수가 눈을 번뜩이며 은숙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노인네가 너한테 그걸 줬다고?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내 엄마 재산을 넘봐. 현수야, 너는 네 엄마를 지켜준 사람에게 지금 사냥개처럼 달려드는구나. 하지만 은숙 씨, 왜 그런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은숙 씨는 아들의 손길에 나동그라지면서도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절박한 눈빛. 그녀는 며느리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항아리의 비밀을 끝까지 감춰졌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배고파 밥 줘라고 웅얼거리며 그 자리를 피하는 척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숙 씨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화장실로 들어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은숙 씨, 아까 왜 그랬어? 왜 매를 벌었어? 내 맑은 목소리에 은숙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배신이 아닌 미안함으로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건넨 다음 말은 내가 이 복수극을 절대 멈출 수 없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은숙 씨가 내 손을 잡고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탁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시장통 국밥집에서 어린 아들 안고 굶어 죽어가던 여자한테 매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랑 10,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셨던 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거뒀던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니. 은숙 씨는 그날 이후로 내 은혜를 갚기 위해 수소문 끝에 이 집 파출부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요양원 원장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내일 아침 안개 낄 때 할머니를 강제로 태워간대요. 거기 가면 약에 취해서 평생 못 나오신다고. 제발, 제발 도망가세요. 아, 내 아들이 나를 산채로 매장하려 하는구나. 내가 준 생명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는 은숙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내 아들 현수.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피를 먹고 자란 괴물이지. 은숙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 항아리 밑에 있는 건 진짜 땅 문서가 맞네. 하지만 저들은 절대 그걸 가져갈 수 없어. 나는 은숙 씨에게 내 비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은숙 씨의 아들이자 내가 몰래 학비를 대주어 변호사가 된 승우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 연락이 닿기도 전 며느리 미자가 세탁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노인네,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아? 미자의 손에는 커다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 그녀의 눈광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방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왜 자꾸 파출부랑 붙어서 수작질이에요? 미자가 주사기를 치켜들고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가 내 앞을 막아섰지만 며느리는 은숙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은숙 씨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자야, 너는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감히 내 은인에게 손을 대? 나는 치매 노인 특유의 멍한 표정을 지으며 주사기를 든 미자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내 악력에 미자가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이거 안 놓아? 미자야, 너 이 주사기에 뭐 넣었니? 설마 내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건 아니지? 내 목소리가 평소의 쉰 목소리가 아닌 서늘하고 단호한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오자 미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나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찾는 땅 문서, 그 항아리 밑에 있는 거 가짜야. 진짜는 이미 변호사한테 넘어갔단다. 내 말에 미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사기를 내 팔에 꽂으려 발악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우르르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누구야? 당신들 뭐야?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세탁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세탁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훤칠한 청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은숙 씨의 아들이자 내가 10년 넘게 후원해온 승우였습니다. 박현수 씨, 오미자 씨, 두 분을 노인학대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저는 박점례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최승우 변호사입니다. 승우의 등장에 며느리는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믿고 있던 요양원 원장이 사실은 승우가 미리 매수해두는 우리 쪽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승우야, 승우 맞니?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은숙 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어갔습니다. 승우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아들 현수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현실 부정 중인 듯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변호사? 내까짓 게 무슨 변호사야? 내 엄마 재산 가로채려고 사기치는 거지? 승우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아들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박현수 씨, 당신이 사업자금으로 쓴 50억, 그거 어머니가 담보 잡아준 건 줄 알았죠? 아니요, 어머니가 당신 고발하려고 일부러 흘린 덫이었습니다. 횡령죄까지 추가되겠네요. 현수야, 내가 너를 검사로 만들었을 땐 정의롭게 살라 그랬지? 내 MEP를 빨아먹으라 가르친 적 없다. 이제 내가 휘두르던 법의 칼날에 네가 베일 차례다. 며느리 미자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현수 씨가 시킨 일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의 피 묻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는 아까 내 밥그릇을 던졌지? 이제 내 인생이라는 그릇이 깨질 차례구나. 경찰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이는 금소금이 창고방 문을 잠그던 소리보다 훨씬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연행되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야, 이제 마당으로 가자. 그 항아리.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지만 우리가 항아리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말고도 내 재산을 노리던 또 다른 배신자, 죽은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도망치려던 참이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기도 전 마당 구석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 즉 내 시동생인 박 씨가 흙투성이가 된 채 항아리를 품에 안고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아이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이 노인네가 치매라더니 재산을 여기다 숨겨뒀네. 박 씨는 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항아리 뚜껑을 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평소 형수 대접은커녕 푼돈이나 뜯어가던 인간이 이제는 대놓고 도둑질까지 하려드는 꼴이라니. 나는 승우와 은숙 씨를 뒤로 물리고 박 씨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평생을 남의 것만 탐내며 살더니 결국 그 욕심이 당신 발목을 잡는군요. 어디 마음껏 열어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박 씨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 항아리 뚜껑을 열어젖힌 순간 마당 가득 시큼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금괴나 땅 문서를 기대하며 눈을 빛내던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종이 뭉치가 아닌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배추김치와 오물들만 가득했으니까요. 이게 뭐야? 땅 문서는 어디 가고 왜 쓰레기만 들어 있어? 박 씨가 허탈함에 비명을 지를 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진짜는 당신이 밟고 있는 그 흙바닥 밑에 있단다. 하지만 당신 손엔 절대 들어갈 일 없지. 박 씨가 당황해 뒷걸음질 칠 때 승우가 미리 준비한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아들 내외에 이어 시동생까지 경찰차에 올라타는 광경을 보며 나는 비로소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여전히 의문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진짜 땅 문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은숙 씨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평생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낡은 자개장 제일 밑바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버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은숙 씨와 승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버선코를 뜯어 가느다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승우야, 이 열쇠 가지고 시청 앞 금고로 가거라. 거기 0075 박스에 내 평생의 기록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팔아 돈을 모은 줄 알지. 하지만 내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산과 내가 30년간 불려온 진짜 자산의 규모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다. 승우가 금고를 열러간 사이 은숙 씨는 내 거친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는 은숙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은숙 씨, 참은 게 아니야. 지켜본 거지. 내 아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그리고 내 곁에 누가 진짜로 남는지. 그때 승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승우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강남 일대 빌딩 5채에 신도시 부지 만평, 그리고 이 유언장에 적힌 상속인 이름이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은숙 씨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숙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이제 내가 내 딸 하자. 저 괴물 같은 자식들 말고 진짜 내 딸. 일주일 뒤 구치소 면회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모습의 며느리 미자와 아들 현수가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자기들을 꺼내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땅 문서 어디 있는지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다 해결하고 어머니 모실게요. 아들 현수의 비굴한 목소리에 나는 승우를 시켜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정된 내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본인 박점래의 모든 부동산 및 현금 자산 3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단 관리 권한 및 자녀 재산은 김은숙과 최승호에게 전량 상속한다. 뭐? 사회 환원? 그 옆에 애한테 준다고? 엄마 미쳤어? 내가 검사 아들이야. 내 돈이라고. 현수가 유리창을 치며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죠. 나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너는 법을 공부하며 사람의 도리를 잊었구나. 내가 너를 검사로 만든 건 힘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었지. 내 어미의 피를 빨라는 뜻이 아니었다. 현수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그날 나는 이미 너를 지웠다.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야. 그리고 내가 그토록 탐내던 그 집 오늘부로 은숙이 명의로 돌렸다. 너희는 나올 곳도 없으니 그리 알아라. 유리창 너머에서 울부짖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을 나오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던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숨겨놓았던 비자금 계좌가 사실은 거대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승우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 현수가 단순 횡령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현수 씨가 진 빚이 50억이 아니라 5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은숙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좋아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더 위험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숙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모은 건 돈뿐만이 아니야. 내 아들이 괴물이 되었다면 그 괴물을 잡는 사냥개들을 부르는 법도 나는 알고 있다. 현수야, 내가 건드린 게 고작 노인네 한 명인 줄 알았더냐? 나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국밥을 팔며 신세를 지어준 정계, 재계 인물들의 개인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는 현재 검찰총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총장님? 나 국밥집 할매요. 내 아들놈이 사고를 좀 크게 쳤는데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 주셔야겠어. 아들이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마저 내가 직접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검은 차 3대가 우리가 선앞길을 막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험악한 사내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박점래 씨? 당신 아들이 가져간 돈 대신 갚아야지? 위기의 순간 은숙 씨가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수십 명의 상인 부대와 건장한 청년들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이 우리를 덮치려던 찰나 시장통 골목 곳곳에서 억척스러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 할매 건드리지 마.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김씨, 평생 야채를 팔아 손마디가 굵어진 이씨, 그리고 건장한 배달 청년들이 하나둘씩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점례가 국밥 한 그릇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자식 등록금이 없을 때 말없이 봉투를 건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수야, 너는 돈으로 사람을 샀지만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심었단다. 네가 보낸 사냥개들이 내 이웃들의 눈빛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구나. 사내들은 수십 명의 상인부대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찰 로고가 박힌 승합차들이 들이닥치며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승우가 미리 연락한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점래 여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험악했던 사내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은숙 씨는 내 품에 안겨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종착역은 자식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 절단이라는 것을요. 은수가, 승우야,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가서 그 항아리 밑에 숨겨진 진짜를 꺼내야겠다. 집 마당으로 돌아온 우리는 시동생이 헤집어 놓은 흙바닥을 더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낡은 항아리를 드러내고 30cm쯤 더 팠을 때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목재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천억 원대 신도시 땅 문서와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내 아들 현수가 검사가 되던 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란다. 내 아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가 흘린 피눈물의 기록이지.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현수의 검사 임용장 복사본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횡령 정황과 며느리의 학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들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다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숙 씨의 물음에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라지만 그 허물이 남의 피눈물이 될 때는 부모가 직접 칼을 들어야 하는 법이란다. 승우는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증거들이면 박현수 씨와 오미자 씨는 최소 15년 이상의 형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청구 소송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담장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눈을 번뜩이며 담을 넘고 있었죠. 며느리 미자의 오빠와 남동생, 소위 처가 식구라는 인간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땅 문서가 든 상자를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 노인네가 가진 거 다 내놔. 우리 미자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이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내 아들이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내 고열을 빨았으니 결과는 뻔한 일이었지. 은숙 씨가 나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불렀어요. 경찰? 경찰 오기 전에 저 노인네 입부터 막으면 돼. 미자의 오빠가 몽둥이를 치켜든 순간 나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똑바로 섰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맑은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천둥 같은 호령에 장정들이 주춤했습니다. 치매 노인인 줄만 알았던 나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죠. 나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미자 뒤에서 내 돈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놈들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 전부 이 땅 문서로 갚으려 했겠지. 하지만 꿈 깨라. 이 땅은 이미 국가와 은숙이에게 넘어갔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다시 한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들의 비자금 공범으로 지목된 그들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현수는 징역 20년, 며느리 미자는 징역 12년, 시동생과 처가 식구들 역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아들이 내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효도할게. 효도라. 현수야, 네가 말하는 효도는 내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었더냐. 이제 너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단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 현수는 20년 전 처음으로 뇌물을 받던 그날 이미 죽었어. 지금 내 앞엔 욕심에 눈먼 괴물만 앉아있구나. 엄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아니, 내 자식은 이제 은숙이 하나뿐이다. 너는 그곳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갖고 나오거라. 만약 내가 평생 나오지 못한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다.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곳엔 은숙 씨와 승우가 환한 미소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마자 불어오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은숙 씨의 집으로 돌아온 저녁, 그녀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당 항아리 및 땅 문서가 들어있던 상자 틈새에 숨겨져 있었다는 제 남편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머니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필체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그리운 남편의 채취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네. 우리 현수가 영리하니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가끔 서늘한 욕심을 보내. 만약 훗날 그 영리함이 독이 되어 당신을 아프게 하는 날이 온다면 주저 말고 시장통 김 선장 딸 은숙이를 찾게. 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구려. 자식의 본성보다 타인의 선의가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30년 전부터 내가 홀로 남겨질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게야. 편지 내용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은숙이네 아버지가 풍랑에 휩쓸렸을 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네. 은숙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아이야. 현수가 당신을 버리더라도 은숙이는 당신 곁을 지킬 걸세. 당신이 가진 재산 현수에게 다 주지 말고 은숙이와 함께 좋은 일에 쓰게나.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일세.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신에 갈기갈기 찢겼던 마음이 남편의 서늘한 예지력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저 할머니가 보고 싶어 온 건데. 은숙 씨의 거친 손마디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핏줄은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발악할 때 남남인 이 여인은 30년 전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 내 곁을 지켰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이 착한 여인에게 전부 걸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병원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소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며느리 미자가 교도소에서 정신을 놓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재벌가 며느리인 줄 착각하고 감방 동기들에게 호령을 치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더군요. 할머니, 오미자 씨가 지금 구치소 정신병동에 갇혔대요. 자기가 아직도 1조 원대 자산가인 줄 알고 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다네요. 승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내 밥그릇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치매 노인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소리치던 며느리의 도끼 어린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을 미치게 하려던 그 욕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죠. 미자야, 네가 가두려 했던 그 좁은 창고방보다 더 어둡고 지독한 감옥에 내 영혼이 갇혔구나. 남의 인생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그 높은 구두굽이 결국 내 발목을 분질러 버린 게야. 며느리는 면회온 오빠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셔와. 어머니 땅 문서 어디 있어? 그거 내 거야. 라고 말이죠. 죽을 때까지 돈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최후가 가엾기보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오는 법이지. 그 아이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뿐이야. 현수와 미자가 빼돌렸던 비자금은 이미 국고로 환수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뜯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서늘한 시멘트 벽과 평생을 따라다닐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심장박동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복수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은숙이와 승우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나는 승우를 불러내 진짜 도장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내 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지위가 확정된 날입니다. 며느리 미자가 내 옷장을 다 비우고 구멍난 양말만 남겼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씻어내기 위해 나는 은숙 씨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런 곳은 파출부 면접 보러 올 때나 와봤지. 옷 사러는 못 와요. 너무 비싸요. 그냥 시장 가서 사요. 은숙 씨는 입구에서부터 겁을 먹은 듯 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우리 둘의 후줄근한 행색을 보고 묘한 눈빛을 보냈지만 내가 승우가 준비해준 VIP 카드를 내밀자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가볍구나. 걸친 옷과 손에 든 카드 한 장으로 사람의 무게를 재다니. 은수가, 너는 30년 동안 남의 집 뒷바라지를 하며 내 자신을 지우고 살았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란다. 나는 매장에서 가장 비싸고 우아한 실크 정장과 담소 진주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온 은숙 씨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고무장갑 속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고든 선이 드러나자 백화점 직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수가, 거울을 봐라.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이제 넌 남의 집 뒷바라지하는 파출부가 아니라 이 박점례의 하나뿐인 딸이자 수천억 재단의 이사장이다. 은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나를 감싸주던 그 선한 여인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백화점을 나서는 길에 우리는 아들의 마지막 발악이 담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의 글씨체만 봐도 가슴이 떨리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옥은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개과천선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사실 제가 스위스 계좌에 비상금 50억을 숨겨놨습니다. 어머니만 알려드릴 테니 제발 변호사 써서 저 좀 꺼내주세요. 어머니 아들 여기서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편지를 읽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내가 돈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괴물이 되었기에 나도 그럴 거라 믿고 싶었겠죠. 50억이라는 큰 돈으로 제 어미를 유혹하려는 그 얄팍한 술수가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끝내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50억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며 나누는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 너라는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단다. 나는 은숙 씨와 승우가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아들의 편지가 검게 타들어가며 제가 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불길이 손끝을 스칠 듯 다가왔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이 편지에 적힌 계좌 정보 그대로 검찰에 넘겨라. 은닉 자산으로 신고해. 그리고 그 포상금이 나오면 전액 미혼모 쉼터에 기부하자. 제 단호한 말에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마지막 보루가 제 어미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나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아들은 없습니다. 오직 내 곁을 지켜준 진짜 사람들과의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1년 뒤 신도시 개발부지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주변은 화려한 빌딩들로 가득 찼지만 그 중심에는 낡은 기와를 얹은 포근한 3층 건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1층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이, 위층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족처럼 모여 사는 공동체 주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점례의 국밥집, 진심을 나누는 집. 개업날 옛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던 김 씨도 야채 팔던 이 씨도 모두 새 옷을 입고 찾아와 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매, 진짜 대단해. 그 고생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일을 하다니. 은숙 씨는 주방에서 예전의 나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변호사가 된 승우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수야, 보고 있니? 돈은 사람을 가두지만 진심은 사람을 모은단다. 내가 버린 내 낡은 녹그릇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온기가 담기고 있구나. 나는 가장 상석에 앉아 사람들에게 국밥을 권했습니다. 많이들 들어요. 이 국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먹는 거요. 사람들이 웃으며 국밥을 들이켜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핏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고요해진 저녁,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은숙 씨와 함께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가 던져 처참하게 찌그러졌던 그 낡은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정성껏 망치질을 하고 광을 내어 이제는 새 것보다 더 반짝거리는 그릇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은숙 씨가 제 주름진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은숙아.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 박점례로 숨을 쉬는 것 같구나.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내가 길을 잃지 않았소. 우리 아들은 잃었지만 나는 더 크고 단단한 사랑을 얻었소. 이제 나를 가두려 했던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은 저 노을과 함께 태워버리겠소. 나는 녹그릇에 담긴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찌그러졌던 그릇이 다시 펴졌듯 내 구부러졌던 인생도 이제야 똑바로 펴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던진 건 고작 밥그릇이었지만 내가 되찾은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바람이 차요. 이제 들어갈까요? 승우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사왔대요. 은숙 씨의 따뜻한 부축을 받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일군 이 따뜻한 집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쓰라렸지만 그 끝에 만난 인연은 달콤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